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민심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이번 총선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텐데요. 연휴 첫날 제3지대가 빅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개 세력이 합당을 선언하면서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향자,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이 하나가 됐습니다. 설 연휴 밥상에 제3지대가 올라가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인데요. 먼저 조영민 기자가 합당 발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까지 제3지대에 머물던 4개 세력이 설 연휴 첫날 전격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3개, 3개 정당과 1개 그룹이 합의를 보게 돼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3지대가 합의한 통합정당명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는 이낙연 대표를 세웠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최고위원은 4개 세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공약에 대한 합의 절차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관이라든가 인선에 대한 그 구성 절차가 있을 거예요. 이 절차 일체를 우리 차기 지도부가 이제 통합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세부 이견은 나중에 조율하더라도 일단 빅텐트부터 만든 데엔 설 명절 밥상에 올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습니다.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은 모두 4명입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에 이어 기호 4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합당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당명이었다는데요. 개혁신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름대로 된 거죠. 대신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 단독으로 됐습니다. 일단 뭉치긴 했는데 넘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제3지대 합당선언 직전까지 핵심 쟁점은 당명이었습니다. 겨루기를 하다 이낙연 대표 측이 새로운 미래를 양보하면서 전격 타결됐습니다. 당명 결정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만 통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통합 선언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명은 이준석 신당의 개혁신당으로 대신 이낙연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3지대 인사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도 합당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등 3지대 키맨들이 사흘 연속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야 위성정당 출연에 3지대 관심도 예전 같지 않자 위기감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 관계자는 3지대 전체 공멸 위기감으로 대승적인 합당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에서 이탈할 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뭉치고 보자는 판단도 깔렸습니다. 합당 선언 후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모두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깨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연휴 직후 합당 대회를 열고 당의 세부 체계와 정책 강령, 총선 공약 등을 협의합니다. 성향이 다른 세력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삐걱대더니 빅텐트가 쳐졌습니다. 준비가 됐던 거예요? 전격 발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날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거든요. 원래 이 3시에 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가 3시 40분 그러다가 3시 50분 계속 늦어졌습니다. 당명 결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미래를 포기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써오던 개혁신당을 받아들이면서 실무진들 다들 한시름 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제3지대 책임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멸 위기인데 따질 게 어디 있냐고요. 설 연휴 밥상에 오르지 못하면 진짜 끝이다 이런 절박함이 빅텐트를 성사시킨 건데요.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 절박함이 이해가 됩니다.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면요.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4%,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신당이 3%에 불과합니다. 각자 도생이 쉽지 않은 수치인 거죠. 그래도 다 합친다면 9%, 10% 안팎은 되는 거니까 합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요, 설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다소 조급한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거대 정당이 후보 공천을 시작한 마당에 더 늦어지면 지역구 후보를 함께 낼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합쳤습니다. 네. 잘 될까요, 앞으로? 쉽지 않은 난관들 참 많을 겁니다. 용해인 새진보연합은요, 합당 이후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 대표와 국민의힘 전 대표의 합당 선언은 선거공학적 이합집산, 통합도 연합도 아닌 야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요. 개혁신당은 이 합당 실무 절차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합당을 하려면 당원 당규 정강 정책부터 합의를 해야겠죠. 보수와 진보 정당 대표 출신들이 이념과 지향점을 함께 담아야 하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은 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파격적인 공약들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정해야 합니다. 그 벽을 넘으면 공천을 함께 해야 하는데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벌일 소지는 다분합니다. 자, 어쨌든 빅텐트는 쳐졌습니다. 이번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아직 예측은 쉽지 않고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성공의 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렇게요. 현재로서는 개혁신당이 경쟁력 있는 지역구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출마를 검토하며 호남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만 돌풍을 일으킬 후보가 부족하죠.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 갈등을 겪으며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튕겨나와서 이삭죽기판이 커진다면 기회는 생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친명 친문 갈등에서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간다면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견제를 하더라고요. 개혁신당의 성공, 여야가 공천에 성공하면 그 가능성은 줄어들고요. 잡음이 커지면 승산은 생길 겁니다. 네, 유승재 기자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설 연휴 직전 민심의 또 다른 흐름은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입니다. 여러 조사를 종합해보면 꿈쩍 않던 경기 충청 지역 여론이 꿈틀거리는 모양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한 달 내내 공들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다시 아는 기자와 오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름세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주 전보다 4%포인트 오르며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지난 5, 6일까지 조사한 또 다른 기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4%를 기록하며 27% 민주당을 오차범위 넘게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보합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선 조사들을 살펴보면 서울과 충청 지역 지지율이 크게 앞섰고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인천, 경기 지역은 접전 양상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에 한 달 내내 공들인 효과라고 분석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반짝 상승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설 연휴를 시작하며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들도 이번에는 기필코 완성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혹시 전쟁 나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양당 모두 이번 설 연휴 직후 여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유승진 기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설 직전 민심의 흐름 중에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이 오르는 추세 맞아요? 네, 여러 조사를 종합해보면 또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 통화를 해보면요. 국민의힘이 오르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번 주 조사된 두 여론조사 추이를 다시 한번 보면요. 2주 새 국민의힘 지지율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상승 추세입니다. 자, 궁금한데요. 왜 오르는 겁니까? 네, 어디서 올랐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동안 서울과 다르게 경기 지역은 민주당 우위가 확고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인천 경기 지지율 꾸준히 올라서 저렇게 32%까지 상승해 민주당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쌍끌이로 지난달 내내 경기에 공을 들인 효과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달 30일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었죠. 곧바로 그 이튿날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반도체 현장을 갔고요. 이어서 이 대통령이 분당을 가고 또 이튿날 한 위원장이 구리 전통시장을 갔고요. 김포 가서 서울 편입 문제도 꺼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하남에서 늘봄학교 확대를 꺼냈고요. 서울 편입, GTX 신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수도권 대형 공약의 효과가 이제 나타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경기만 오른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충청권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 한 위원장이 취임한 뒤 25%였던 충청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청주에 살았던 한동훈 위원장, 충청에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충청권을 무려 5번 찾았거든요. 대전, 청주를 찾아서 대전시당,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를 했고요. 단양 구인사도 찾았고요. 예산을 가서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도 했습니다. 서천시장 화재 피해 현장도 방문했고요. 한 위원장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당은 충남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충남은 늘 대한민국 전체의 생각을 좌우해온 스윙보트였습니다. 충남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요. 지난 총선 때 참패한 경기와 충청만 올라와줘도 총선 승리 발판이 될 거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 민주당 지지율은 어떤데요? 좀 다릅니까? 네, 민주당은 두 조사 모두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 조사는 보시는 것처럼 30% 초반대 박스권이죠. 왜 그럴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당내 갈등을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공천을 둘러싸고 친명계, 친문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집안 싸움이 벌어지면 여론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당 지도부는 공천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후보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격전지들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눈길이 가는 지역들이 있던데요. 네, 오늘 서울 동작의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이수진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데 나경원 전 국민의힘 후보가 이 단수로 당에 후보 신청한 곳이죠. 4년 전에는 이 의원이 이겼는데요. 오늘 발표된 조사를 한번 보면요. 나 전 의원이 47.9%로 이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의원 대신에 추미애 전 장관 공천 검토 기사도 나왔거든요. 나 전 의원이 47.6%, 추 전 장관보다 더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이른바 명명대전의 가능성이 큰 인천 계양을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실시된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이 대표 50.7%, 원 전 장관 34.3%로 이 대표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국민의힘에겐 험지인 거죠. 원 전 장관 이 조사 직후인 지난 주말부터 교회와 시장을 누비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설 연휴 지나고 이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하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다음 주 위성정당인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를 창당합니다. 창당 전에 대표 정해야 하는데요. 김예지 비대위원 아니면 원외 인사도 검토 중입니다. 대표로 거론됐었던 김한길 전 위원장이나 장제원 의원은 배제 분위기인데요. 한동훈표 새 인물로 정해질 듯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띄우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국민의 미래 대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4년 전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본인의 공천권을 주장하며 빚었던 내부 갈등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가스로운 자들의 그 상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가스로운 자들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의 직분을 갖다 박으려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대표로 거론돼 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원외 인사까지 범위를 넓혀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며 굳이 현역 의원으로 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예지 비대위원도 거론됩니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비례의원이자 한동훈 지도부에 속해 있어 한 비대위원장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더 많이 얻고 투표용지에서 앞순번을 받기 위해 현역 의원이 있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의원 꺼주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합당하기로 한 제3지대 정치인들 같은데요. 빈칸은 뭘까요? 네, 옷 색깔이 다채롭죠. 합당 발표 불과 7시간 전의 모습입니다. 제3지대 오늘 오전 9시 용산역에서 함께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각 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옷을 차려입었죠. 주황색, 보라색, 검정색 다양하네요. 네, 어깨띠와 이름표에도 각 당의 이름을 크게 적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당이 만들어줘도 쓸 색깔이 없을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워낙 다양한 조합이다 보니 오늘 현장에서 민망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저도 한번 안아주세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다르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지지층의 호불호를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 일단 합치기로 했는데요. 성공할지 여부는 여기에 달린 듯합니다. 우려와 기대도 바로 이겁니다. 1+1 = 2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산수, 수학에서는 나오는 개념이지만 정치나 사람이 하는 일은 1+1 = 0.8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니들 개인한테는 내가 표 찍기 어렵겠다. 하나로 모아주면 표를 주겠다. 요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 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화가 났나 봅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그라데이션은 그림에서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윤 대통령 어제 민생 토론회 자리가 비슷했습니다. 영업정지당한 자영업자의 이 고충에서 시작됐습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우울증까지.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속여서 모르고 술을 판 건데 본인이 영업정지 당하면 억울할 만도 하죠. 네, 대통령이 화가 난 건 이 자영업자의 고충을 들은 이 주무부처의 답변 때문이었는데요. 검찰과 법원에 가면 영업정지 피할 수 있다는 답변에 그라데이션 진노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이 다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영업정지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서 이건 억울하다.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당장 그거는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말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바로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질책에 3시간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즉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선량한 자영업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만 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움직이긴 하네요. 네,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당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로 될 일인데 정부는 자영업자 고충 알고도 왜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아파트 20층 높이의 대관람차 명소인데요. 2년 만에 철거될 위기입니다. 지을 땐 좋았는데 여러 위법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인기는 있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이 딜레마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 해변에 자리 잡은 대관람차 속초와입니다. 아파트 20층 높이로 동해안 푸른 바다와 설악산, 속초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개장 이후 140만 명 이상 찾는 인기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백사장은 자연 녹지여서 놀이시설인 대관람차가 들어올 수 없는데요. 속초야의 절반 이상이 백사장을 침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백사장엔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탓에 탑승장을 가설 건축물로 허위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구시설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 건축물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가설 건축물로 허위 신고해야 했다. 이런 내용이죠. 속초시는 인허가를 취소하고 시설 해체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반면 운영업체는 법정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는 SNS에서도 그렇고 이게 속초의 명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발길도 좀 끊기고 그러지 않을까.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운명도 안개 속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 요청에 2년간 한시 운영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18만 명이 찾은 지역 명소가 됐지만 이제 올해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구 존치를 원하는 정성군과 복원이 필요하다는 산림당국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네, 부산에선 친환경을 내세우고 수백억 원을 들여서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8달이 지났는데 이용하는 차량이 전무합니다. 황당하게도 수소버스가 한 대도 없기 때문인데 다음 달 충전소는 또 문을 엽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수소버스 충전소입니다. 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차고지엔 버스가 가득한데 웬일인지 충전소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이 충전소를 이용한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회사 5곳에 수소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가 없는데 차가 지금 수소차가 없거든요. 수소버스 가격은 대당 7억 원. 보조금을 감안해도 버스 회사는 1억 5천만 원 가량 부담해야 합니다. 전기 버스보다 비쌉니다. 고장이라도 나면 서울로 보내 수리해야 하고 엔진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 스택 교체 비용도 부담입니다. 차 한 대가 보입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택 교체 비용이 1억 원 그대로 나가고. 부산 강서구에도 수소 충전소가 다음 달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이용할 수소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전소 건설에 사업비 63억 원이 들었지만 버스 회사들은 비슷한 이유로 운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수소버스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자마자 또 차가 안 돼가지고 차가 듣고 있더라고. 버스들로 가득한 차고지 한가운데다 보니 사고 위험 탓에 수소 승용차도 이용을 못합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억지로 수소버스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상황은 아닌 거죠. 부산시는 버스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수소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경차가 끼어들다가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난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2차선을 달리는 경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천천히 버스 전용 차선으로 진입하던 그 순간 뒤따라오던 흰색 차량과 부딪혀 뒤집혀 버립니다. 옆 차선 검정 승용차와 3차선 트럭까지 연쇄 추돌했습니다. 경차와 부딪혀 튕겨져 나간 흰색 차량은 4개 차선을 횡단한 뒤에야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차량 4대가 부딪힌 사고에 2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막히니까 빨리 가려고 그 차선 변경하다가 그때 사고 난 것 같은데 쓰러진 차량 안에서 막 사람 나오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난 영동고속도로 신갈에서 호법 구간은 평소 주말과 공휴일에만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되지만 이번 설 연휴에는 연휴 하루 전인 어제부터 조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일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모르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버스 전용 차로 진입된 진행 차량과 충분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진입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환입니다. 만취 상태로 고개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이 추격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인도로 들어가는 잔꾀를 부렸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당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도로를 달립니다. 지난달 28일 밤 8시쯤 오토바이 타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와 실시간 통화를 하며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용의 차량이 순찰차 앞을 빠르게 지나가고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순찰차가 정차 요구 방송을 하며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자 운전자는 곧장 불법 유턴해 경찰을 따돌리려 합니다. 다른 순찰차가 다시 한번 경로를 차단하지만 또 핸들을 꺾어 빠져나갑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계속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덜컹 들썩이더니 그대로 넘어집니다. 경찰이 차로 쫓아올 수 없는 인도까지 들어가 도주하려다 도로 연석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붙잡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퇴근길 통근버스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직장 동료들이 합심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버스 한 대가 소방서 앞에 멈춰 섭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다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밖으로 나옵니다. 버스 안에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들은 119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한 번이 위해서 심장 마사지, 심폐소생술하고 제가 인공호흡하고 전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많이 도움이 됐죠. 통근버스 기사는 주저없이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신속한 응급조치 덕에 남성의 심장은 10여 분 만에 다시 뛰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옮겨져 회복 중입니다. CPR 하신 그 동료분들하고 또 소방서로 바로 운전해서 버스 운전하신 운전자분, 전문적으로 응급처치한 구급대원분들이 그 한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치워도 끝없이 등장하는 골칫거리죠. 불법 전단지를 주워오면 한 달에 최대 300만 원을 주는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낯뜨거운 유흥업소 전단지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광고물 부착 금지라는 경고문이 무색합니다. 거리에 흔한 금연 표시로 보이는 이 스티커는 자세히 보면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상인들까지 나서 치워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손님들 지나가는 길이니까 저희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더러워서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신이네요. 가운데도 있고 아무 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피해 가는 그런 게 통행할 때 좀 많이 불편하죠. 주민들 손까지 빌리고 나서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청은 구민 20여 명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 종류에 따라 10원부터 2,000원까지 한 달 최대 300만 원의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용산구청도 만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 최대 25만 원을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입니다.
저소득 주민분들이 용돈벌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동네를 좀 깨끗이 한다는 그런 좀 명분도 있고. 강남구청은 불법 전단지 전용 청소기까지 도입했습니다. 대포폰을 쓰며 점조직화돼 잡기도 쉽지 않고 어렵게 붙잡아도 과태료 500만 원에 그치는 게 현실. 보다 따끔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설 연휴 첫날 귀성 행렬에 종일 고속도로가 막혔습니다. 오늘 귀성객들의 하루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서울 요금소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호림 기자, 도로 정체는 좀 풀렸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 요금소를 지나가는 고양 차량으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넘어 절정에 다다랐던 고속도로 정체는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오후 7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42만 대의 차량이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갔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강릉은 2시간 50분, 대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조금 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귀성길 정체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로공사에 따르면 내일 오후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기자가 휴게소에서 귀성객들도 만나봤죠? 네, 귀성객들은 고속도로 정체를 피해 오늘 하루 휴게소에 잠시 들려 휴식을 취했는데요. 휴게소는 귀성객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휴게소 대표 간식인 호두과자를 사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요. 식당에는 빈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귀성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물가도 오르다 보니 식비를 아끼려고 음식을 싸온 귀성객도 있습니다. 휴게소 음식이 딴 데보다 뭐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집에 있는 음식 좀 바리바리 싸가 오면서 쓰레기통도 금세 가득 차서 쓰레기를 치우는 직원들의 손길도 평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귀성길은 고단하지만 귀성객들의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여기 안성부터 천안까지는 많이 막혀서 많이 좀 피로를 느끼죠.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가니까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올해는 또 세뱃돈을 몇 살까지 줘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각각의 생각을 신무경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서울역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세뱃돈을 몇 살까지 주는 게 적당한지 물었습니다. 취업난도 힘들고 이 30대 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 좀 많은데 이제 좀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취업 전까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돈을 못 벌잖아요. 아직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주고 취직하면 딱 끝나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전까지 준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는 다 준다와 세배만 하면 모두 준다 등의 순이었습니다. 20살 전 성인은 돈을 좀 벌고 수입이 있으니까 결혼할 것 같으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어른은 줄 필요가 없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답변 양상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 취업 준비생 비중이 높은 20대는 취업 전까지 준다는 답이, 40대는 미성년자는 다 준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자 간의 생각도 엇갈렸습니다. 고등학생은 너무 컸으니까 저는 중학생까지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전까지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어린이까지만 준다,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명절이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 그립죠.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기술의 힘을 빌어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구나. 한 스타트업이 사진에 고인의 음성을 입혀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진 한 장과 10초 분량의 음성만 있으면 1분 분량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좀 AI 고인으로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니즈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지금도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화성이 잘 지냈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를 AI 영상으로 만난 딸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나이 든 아빠의 그 목소리로 제 이름 불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업들도 AI로 고인이 된 창업주를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울산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서 고 정주영 선대회장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수천 개의 육성 파일을 분석해 복원한 생전 목소리로 자서전에 담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어지않아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다만 해외에선 고인의 동의 없이 고인을 부활시키는 것은 고인이 이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쟁도 치열합니다. 추모할 권리와 이칠 권리, 인공지능 시대의 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괴뢰라고 부르면서 제1의 적대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남한을 점령하는 게 국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재차 규정했습니다. 어제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딸 주혜와 함께 국방성을 축하 방문한 자리에서입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점령 평정한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2달 전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적이라고 처음 표현한 이후 지난달엔 주적이라 지칭하며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더니 적대국 규정과 남한 점령을 국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힌 겁니다. 통일을 대체하는 그들의 목표, 국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임이 확인된 것이죠. 뒷받침할 헌법 조항 개정과 결국은 노동당 규약까지도 바꿀 가능성이 이어 자신들을 독립국가로 표현하고 휴전선을 국경선이라고 칭했습니다.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경선 앞에서는 전쟁열에 들떠 광증을 부리는 돌연변이들이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임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틀 전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를 폐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남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 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오늘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앞으로 북한이 통미 봉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머지않아 우크라이나와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거의 2년째거든요. 드디어 전쟁이 멈출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 트럼프 성향의 미 언론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endless mobilization in Ukraine, the hysteria, the domestic problems, sooner or later it will result in agreement. 다만 이처럼 현재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의 상황 때문일 것이라며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철수는 없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Up until now, there has been the uproar and screaming about inflicting a strategic defeat on Russia on the battlefield. Now they are apparently coming to realize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It is never going to happen.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던 서방의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틈을 타 자신감을 내비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If you really want to stop fighting, you need to stop supplying weapons. It will be over within a few weeks.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공중 무기를 동원해 총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는 무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화설이 돌던 군 총사령관을 결국 경질하면서 지도층 갈등까지 노출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기밀 문건 유출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 기억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결론에 고령 리스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말실수가 또 나왔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부통령 시절 의도적으로 정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건 맞지만 형사 기소 대상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수사한 특검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그 근거로 기억력 부족을 든 겁니다. 특검은 바이든의 기억력이 흐릿하다며 이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배심원들이 고의보다는 실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도 부통령 재직 시기와 장남의 사망 날짜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자 기자들의 질문은 기억력에 집중됐습니다. Elderly man with a poor memory. I'm an elderly man and I know what the hell I'm doing. 그럼에도 재차 질문이 쏟아집니다. How bad is your memory, and can you continue as president? That's my memory has gotten worse, Mr. President. My memory is not good. My memory is fine. My memory. Take a look at what I've done since I become president. 기억력 질문은 무사히 넘겼지만 실수는 그 다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 가자 지군의 지원을 언급하면서입니다. Initially, the president of Mexico, Sisi, did not want to open up the gate to allow humanitarian material to get in.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으로 잘못 말한 겁니다. 마크롱을 미테랑으로, 메르켈을 헬무트 콜로. 최근 잦아진 말실수에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의 수도관이 터지면서 주민 3만 명이 한겨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시뻘건 용암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눈 쌓인 땅을 뒤덮더니 아스팔트 도로 위로 쏟아지며 불길과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용암 차단을 위해 출동한 중장비들이 용암이 빠르게 다가오자 다시 후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40km 떨어진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현지 시간 어제 새벽 화산이 폭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세 번째 화산 폭발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블루라군은 폐쇄됐고 관광객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We woke up, jumped out of bed, staff from the hotel going down the hallways, knocking on everyone's doors, including ours, to say we have to evacuate.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기면서 이 일대 주민 2만 8천여 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t's heavy for us because now we don't have any hot water because the lava field is over the pipes. We woke up to the eruption at 6 o'clock this morning. It's going to be a cold few days until they fix it. 추가 분출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수와 전기를 아끼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비아그라의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효과를 일반화하기까진 입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루스브라워 연구팀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뇌의 혈류를 개선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40대 이상 남성 26만여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자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미복용자 대비 18%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횟수가 많을수록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최대 44%까지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PDE5 억제제가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신체적으로 활발한 남성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많이 찾는 점 등 변수가 있다며 추가 연구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비아그라와 알츠하이머 사이에 연관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제가 실제 혈관 뇌 장벽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을 뚫고서도 뇌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뇌 혈류량을 실제로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 평가를 하는 그런 연구들도 필요하고. 당초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에 이어 알츠하이머 치료라는 뜻밖의 효염제로 각광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요즘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 로봇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고 꽃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로봇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사람의 팔 관절을 그대로 구현한 로봇 사진사가 360도 자유자재로 촬영 각도를 잡자 관람객들이 자세를 취합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른바 협동 로봇입니다. 파리 중심가 화장품 매장에선 로봇이 꽃을 나눠주고 또 다른 매장에선 부채질을 하거나 테니스 라켓을 쥐고 움직입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협업을 요청해 이뤄진 작업입니다. 감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심미적으로 좀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고급 브랜드와 같이 좀 매칭이 잘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수출 전까지 무게와 안전성 등 각종 테스트를 거쳐 성능을 검증합니다. 이 로봇은 13시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마지막 출하 검사 중인데요. 외관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산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온실 안을 자율주행하면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로봇 농부입니다. 기술을 인정받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눈을 대체해서 작물 상태를 이제 인식하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수확량이나 이제 수확 시기 같은 거를 저희가 계산해서 받아보고 있고, 향후에는 농작업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로봇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K로봇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설날이 내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운현궁에도 북적북적 설 명절 정취가 잔뜩 느껴지는데요. 윷놀이도 하고 화살도 쏘면서 각자 명절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 동안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로 향하셨는데요. 하지만 해외를 가지 않고도 전국 각지에서 명절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복궁 등 4대 궁과 조선 왕릉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며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청룡 드론쇼가 진행됩니다. 연휴 동안 맑은 가운데 제주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기온은 아침엔 영하권으로 춥겠지만 한낮엔 6도 안팎까지 올라서 활동에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짙다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운현궁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오늘 내일 가족들 함께 모여서 설 인사 나누시겠지요. 이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 정치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세대, 성별, 이념에 따라 생각들이 다 다르지요. 이 증오의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괜히 정치 이야기로 가족 싸움이라도 날까 걱정도 됩니다. 자, 이번 설 연휴 이왕이면 사랑하는 가족 친지끼리 안부 묻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덕담 가득한 설 연휴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